지금부터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진단을 해보면서 여기에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남북 관계 및 북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북한은 대남 관계를 적대적, 대적 관계로 전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이게 대적 관계라는 게 사실은 남북 간의 오래된 냉전 의식이고 여기에 이 라이벌 의식에 빠지면 해법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대적 관계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저희가 맞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 저희는 어쨌든 화해와 협력을 위한 기본적인 남북 관계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냉정과 자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모든 우리 정부나 시민들이 다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어쨌든 냉정과 자제만 하면서 인내하고 참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액션을 해야 될 건데요. 그 액션으로는 어쨌든 8월에 있을 수 있는 군사연습 과정에서의 긴장 고조 상황 이런 걸 회피하기 위한 한미 군사 연습에 대한 사전 저희가 정지 작업들 또 그것에 대한 북한의 어떤 시그널을 보내기 위한 작업들 이런 걸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북중 관계에만 북한의 경제를 맡겨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북한과의 경제 협력의 패키지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북한이 받느냐 안 받느냐와 무관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진정성을 던지고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떤 평화 특사라는 것을 정부가 임명을 하고 이번에 우리 특사를 북한이 안 받았다고 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평화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체계, 정부 조직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 북한이 가장 문제 삼았던 게 워킹그룹인데요. 사실은 연락사무소는 워킹그룹과 동전의 양면입니다.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면서 워킹그룹을 저희가 수용을 했거든요, 한미 간에. 그래서 북한이 이제 워킹그룹을 비판하기 위해서 연락사무소를 깼다라고도 할 만큼 두 개는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고요. 그 점에서 보면 워킹그룹의 운영 형태가 어떤 식으로든지 바뀌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동안에 이제 워킹그룹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북한이 정말 수용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북한으로 물품이 넘어갈 때마다 DMZ를 월경할 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미국의 허가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북한에 인프라 투자를 하는 것은 유엔 제재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장비가 그것을 설비를 놓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나오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상식으로는. 그런데 워킹그룹에서는 그것이 들어가는 것 자체를 일일이 허가를 받아라는 거예요. 이게 월경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 측에 계속 얘기하는 것은 또 얘기해야 되는 것은 월경 기준이 아니라 이전 기준으로 바꿔야 된다. 이 중장비를 북한한테 이전해주면 그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사용만 하고 돌아온다면 그것은 동맹 간에 충분히 신뢰를 가지고 허가해 줄 수 있는 문제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월경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전 기준으로 바꾼다면 워킹그룹에 대해서 북한이 갖고 있는 그 불만들도 많이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협상을 이제 한미 간에 대단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서 북한이 이해할 수 있는 결과들을 보여준다면 남북 협력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좀 추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미 워킹그룹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입니다만은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러니까 여성 이제 아이스하키 팀이 이제 남북 공동 단일팀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때 이제 그 논란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스하키의 채를 이게 남북 같은 팀인데 다른 걸 쓸 수가 없어서 결국 이제 우리 측의 것을 이제 북한 여자 하키 팀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제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뭐 예선에 탈락을 했습니다만은 그 경기할 때까지는 이제 계속 같이 쓰고 끝나고 우리가 회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썼던 것들도 이제 그 사용을 하는데 다 돌려주고 갔는데 뭐 어쨌든 뭐 그거라도 좋다는 거죠. 그거는 어쨌든 이전한 건 아니고 사용만 하고 다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이정철 교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이렇게 비슷한 일이 작년 이제 1월 달에 타미플루가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제재위원회에서 면제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타미플루를 북한에 보내야 되는데 문제는 타미플루는 가도 되는데 타미플루를 운송하는 트럭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트럭은 갔다가 오면 되는데 그 자체가 가는 것 자체가 불허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사실은 한미 워킹 그룹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남북 교류 협력의 방해자가 아니라 지원자의 역할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미 대립이 한반도 평화에 뭐 문제를 많이 좀 일으키잖아요. 자, 한반도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어떻게 또 이 부분을 풀어 나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예, 지금 북한의 경우는 한반도 문제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담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이 오는 11월 3일 대선 앞두고 있고 대선 국면에 들어가는 바람에 북한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뚫기 위해서는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지 안 될지도 불확실하고 또 하나는 재선이 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제3차 정상회담을 해서 뭔가 북한이 원하는 새로운 셈법에 대한 접근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의 경우는 그동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 방식이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한으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상황을 돌파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은 대화 재개가 어렵다 하더라도 현재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재선이 되면은 북측과 다시 대화를 재개하고 3차 정상회담을 갖겠다는 이런 메시지를 저는 북한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정도 트럼프 재선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해소할 수 있고요. 조 바이든 그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대북 강경 입장을 취하긴 했지만 긍정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의 청사진으로 이란 핵 합의를 활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란 핵 합의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던 이 단계적 접근법 그리고 동결을 중시하면서 장기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겠다는 접근법인데 이번에 이제 그 조 바이든 대선 캠프에 니콜라스 번스라고 해서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국무부 그 정부 차관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실제로 이란과 핵 협상을 했던 주역이거든요. 조 바이든이 만약에 당선된다면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방식이겠지만 결국 비핵화 협상,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북한에게 전달해 준다면, 다시 말하면 북한에게 탈출구가 보인다면 북한이 적어도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그래서 뭐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저는 도발의 수위를 높일 거라고 보지만 향후 남북관계 복원하고 북미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라도 판을 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북한한테 이런 탈출구가 있다는 부분, 출구 전략을 우리 쪽에서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세 번째 주제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서 판문점 선언의 법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 하위 체계로서의 여러 이제 대통령령이나 이런 걸 시행령을 통해서 행동 조치들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집행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공언한 것은 실행을 한다고 본다면 대남비라 작업들을 할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너무 저희가 과잉 대응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전략적 후퇴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국민 감정이 대단히 용납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길게 보고 자제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뭐 4.27 판문점 선언의 그 비준을 통해서 그 안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조에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근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는 이제 새로운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뭐 몇 달이 걸리니까 진행을 하되 당장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행법으로 가능한 부분들 또 이미 2014년 대법원 판결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안보라든지 공공질서, 국민복리에 위반될 때는 표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북 전단과 관련된 그 판결이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행정력을 동원해서 적어도 현재 같은 탈북자들의 이런 어떤 그 전단 살포 행위를 막는 것이 우선 시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조치들도 계속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또 어렵다고 덮어놓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풀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야 하는데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그렇고 뭐 국제 협력적인 차원도 그렇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먼저 그 국제협력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직후에 지금 이제 6월 17일 하와이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그리고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미중 간의 현안을 논의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의제가 바로 한반도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직후에 우리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바로 이제 달려가서 비건 부장관과 이제 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부분들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이제 미국이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이런 논의가 했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의 역할입니다. 외교적으로 북한을 상당히 보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역으로 뒤집어 본다면 중국을 활용해서 적어도 한반도에서 일정 수준의 어떤 이상의 어떤 긴장을 고조하지 않도록 협력을 요청하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2015년 8월 달에 목함지뢰 사건이 났을 때 사실 북한이 준전시 상태를 선언했고 또 우리의 경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하 벙커에 들어가서 이른바 결상전을 이제 격려하는 이런 상태였는데 전격적으로 북한이 준전시 선언을 선포한 지 30분도 안 돼 가지고 통전부장인 김양건이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8.25 합의를 이뤄서 당시 긴박했던 순간이 해결이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미국이 우리 정부에 협조 요청을 했고 중국이 북한을 굉장히 압박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남북 간의 긴장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이 상당히 중요한 외교적 역할을 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도 우선 우리의 노력은 또 해야 되지만 또 주변국들의 어떤 외교적 역량을 동원해서 긴장이 더 고조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반도에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그런 외교적인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우리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특사 제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감을 많이 갖고 계시고 심지어 그 특사 제안을 공개한 것에 대한 분노를 많이 표현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역지사지를 한번 해보면 북한은 어쨌든 이 지금 삐라 문제를 현직 우리 책임자들의 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삐라 사건의 책임자를 특사로 보내겠다라고 하니 북쪽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 논리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한 차례 대북 특사 제안한 것을 북한이 안 받았는데 그것을 그 정서를 이해를 함으로 해서 저는 오히려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6월 3일 날 담화를 내니까 그 다음 날 조평통 대변인 성명에서 김여정 부부장을 굳이 대남 총괄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면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특사를 상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김여정 부부장의 급에 맞는 사람이 특사가 돼야 되는 거죠. 김여정 부부장과 대화할 수 있는 급의 정치인. 나는 아마 북쪽의 파트너를 원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 신임 통일부 장관이 되든 또 현재 당에 있는 여러 정치인이든 또는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하는 특정한 정치인이든 이런 분을 특사로 재지정을 해서 그분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그거 자체가 평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을 저희가 너무 이렇게 좌절할 필요 없고 또 그것을 북한이 거부했다고 해서 너무 분노할 필요 없이 지속적으로 될 때까지 제안을 하고 시도하자. 그게 저는 우리가 해왔던 남북관계의 본질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 내부에서는 어떤 준비들을 해 나가야지, 뭐 국회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지, 그리고 국민들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또 준비를 해 나가야 할지도 궁금해요. 지금의 경우는 국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어떤 입법 조치 움직임들은 제 19대부터 있었거든요. 제가 조사본에 따르면 박주선 의원이 실제로 대북 전단 금지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했는데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김홍걸 의원이 첫 번째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북한이 문제 제기하기 전에 이미 우리 국회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무엇보다도 형태는 뭐 국회의원님들이 하시겠지만 새로운 어떤 독자 입법을 하시든지 아니면 남북교류협력법을 일부 개정해서 하든 어쨌든 이런 어떤 그 대북 전단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초당파적으로 봤을 때 이런 어떤 남북 간의 갈등을 근원적으로 없앨 수 있는 우리 내부적인 조치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민들께서 보실 때 이게 아마도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화해협력의 상징이라고 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파괴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우리 가슴도 많이 무너지는 이런 느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그동안의 남북관계 70년사를 보면은 진폭이 너무 컸습니다. 굉장히 마치 뭐 통일이 될 것 같이 또는 당장 비핵화가 되거나 평화적이 될 것 같다가도 바로 또 긴장이 고조되는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역사가 진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정부나 또는 국회 하는 역할들,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어떤 그 조언이나 이런 걸 좀 보시면서 좀 그 일희일비지 않고 상황을 좀 관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은 전 상황이 파국되지 않고 결국 수습돼서 다시 평화 프로세스가 가동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국회의 역할, 국민들의 역할, 현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 6월에 대통령께서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오슬로 연설을 하세요. 그 오슬로 연설의 요지는 국민을 위한 평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화, 국민이 주인인 평화를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이 바로 그 연설을 되새길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칫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모욕했다고 청와대 관료들이 같이 화를 내는 것은 대통령을 위한 평화지 국민을 위한 평화가 아니잖아요. 대북 협력과 여러 대북 지원 사업들을 퍼주기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많이 보세요. 근데 이제는 퍼주기 프레임을 좀 벗어날 때가 됐고 평화배당금이라는 개념을 좀 머릿속에 둬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주식 묻어두면 거기서 배당을 받잖아요. 네. 그게 아깝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수전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계 시민으로 우리가 투자한 것이 배당금으로 10년, 20년 우리 후손들에게 돌아온다라는 이 개념, 이 평화배당금 개념을 이제 퍼주기를 지운 자리에 다시 써야 되겠다 이러고요. 마지막으로
K방역 성과를 많이 얘기합니다. K방역의 포인트는 저는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우리 해외 동포들을 다 한국에 들어오게 해서 그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간을 가졌던 거고요. 특히 중국에 대한 혐오 선동을 저희가 버텨냈던 데서 큰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서 혐오와의 싸움에서 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남북 관계도 여전히 그 혐오 선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 내부의 혐오주의와의 싸움을 이겨내야만 평화배당금 개념도 정착할 수 있고 새로운 남북 관계도 정착할 수 있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평화와 통일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게 K방역을 거친 세계 시민사회로서의 대한민국의 K평화를 만드는 첫걸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민주평통 긴급회담 흔들리는 한반도 평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철 숭실대 교수,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